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책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7월의 책으로 제가 꼽은 책은 무척이나 흥미진진하면서도 다른 한편 논쟁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소비 본능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바바라 크루거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인간을 파악하는 그런 견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호모 컨슈머리쿠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비하는 인간이라고 인간의 어떤 특징을 규정했을 때 그런 호모 컨슈머리쿠스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심리로 그런 소비하는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그런 설명들을 제공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수많은 어떤 그런 분석 사례들, 해설 사례들, 연구 사례들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런 어떤 소비 행위를 하게 될 때 그런 소비하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심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바로 진화론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화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인간은 소비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책이 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화의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생존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혹은 번식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혹은 혈연 관계, 때로는 상호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진화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동인들이 인간이 소비를 할 때, 물건을 살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다윈의 종이의 기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면 하나는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성선택이라는 개념일 텐데요. 잘 아시듯이 자연선택이라는 것은 환경에 적합한 종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원리인 것이고요. 성선택이라는 것은 번식에 유리한 어떤 특징이나 행동 같은 것에 관한 어떤 진화 과정을 다룬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자연선택이랑 그리고 성선택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 자체가 소비하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두 가지 행동 원리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물건을 살 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는 색다른 그런 시각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진화 심리학에 토대한 책들 혹은 주장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진화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주장들은 인간의 보편성에 토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국가나 어떤 지역이나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어떤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고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보편성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적응해온 그런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들이 굉장히 간명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간명하고도 간단하고도 명확한 설명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진화 심리학 책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대중성들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다루는 주제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밀착되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부분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아주 그런 간명한 설명 속에서도 명쾌하게 다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제대로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진화 심리학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학문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진화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상당히 많이 읽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 소비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소비 본능이라는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함과 그런 어떤 일반적인 강점들이 함께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진화 심리학의 주장들은 이런 강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저자인 게드 사드에 따르면 진화 심리학이 이제 태어난 지가 한 20년 좀 넘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진화 심리학이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가 40여 년 정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학문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학문이 갖고 있는 책에 나왔던 엄정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학문인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학문을 과학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상황이 있게 되고 그런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가설을 먼저 수립하죠. 그리고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는 그 가설이 과연 그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증명을 통과하게 된
그런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은 이론이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과학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진화 심리학은 이렇게 증명 가능성이나 반증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학문적인 부분일 것이고요. 학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이제 책을 교양으로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더 두드러진 어떤 단점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일단 진화 심리학적인 책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을 동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진화의 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품위도 있을 것이고 현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고상한 이념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 인간을 기본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수십만 년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만 년 동안 내려온 인간의 굉장히 원초적인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진화론 속에서 형성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을 너무 낮고 비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제 인간을 고결한 존재로 보는 입장이 있다면 그런 데서 보는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게드사드는 이런 이야기를 초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진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식물을 설명하고 동물을 설명하는데 인간만 유달리 거기서부터 예외를 해야 될 아무런 지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손가락이 만약에 진화적으로 발달을 하고 인간의 귀가 진화적으로 발달을 했다면 인간의 뇌 역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뇌는 이제 감정이라는 걸 다루고 심리라는 것을 다루게 될 텐데, 인간의 뇌 역시 진화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론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윤리적이면서 이데올로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든지 강간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화 심리학이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윤리적이면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게드사드의 반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췌장암에 대해서 연구하는 종양학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이 췌장암의 기능과 췌장암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사실로서 밝히는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췌장암을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반론인데요. 흔히 이런 이제 반론들을 이야기할 때 사실과 가치를 혼동하는 그런 비판이다라는 재반론들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것을 이제 논리학에서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본성을 타고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본성을 마음대로 발휘하고 만끽해도 된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실로부터 가치를 추론해내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다라는 것이 자연주의적인 오류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지칭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 혹은 진화 심리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허다한 불편한 주장들이, 그 불편한 주장들을 그러므로 인간은 그래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주장, 비판 혹은 도덕적인 비판에 대해서 재반론을 이 저자나 진화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판 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제 남녀의 성별에 따른 서로 다른 전략들을 주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진화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두 원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선택뿐만 아니라 성 선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진화 심리학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차에 몰두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신발에 몰두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반론을 하게 될 때, 무슨 소리야? 우리 이모는 굉장히 차를 중시해서 고급차, 슈퍼카 같은 것을 사려고 하지만 우리 이모는 신발에 관심이 없어. 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게드사드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한 가지의 사례가 특정한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취향 같은 것이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특질을 허무는 그런 반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책은 그렇게 1장에서부터 진화론적인 주장에 대한 9가지의 흔한 그런 비판들의 사례를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자의 어떤 재반론을 붙이는 방식으로 초반부터 굉장히 단단하게 그렇게 출발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들을 전달받기도 했고, 진화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보면서 무척이나 많은 것들이 지적으로 자극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책을 보면서 저 자신도 과연 이것이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박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담은 책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견지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이 책은 무척이나 대중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토대는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진화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해설들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책들의 상당수가 학문적인 엄정함이 없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진화 심리학적인 주장을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주장한다고 할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책은 훨씬 더 그런 학문적인 엄정함이나 어떤 근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신뢰를 갖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책은 모두 1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여러분께 몇 가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먹기 위해 산다라는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게 되는데요. 먹기 위해 산다라는 그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어떤 그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생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는 챕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간은 제가 어떤 다른 주제를 다룰 때도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에서 항상 그 열량이 부족한 상태 속에서 굶주려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음식을 비축하거나 많이 먹도록 진화되어 왔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거의 통틀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음식이 풍족하면서 열량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의 상태에 봉착하게 된 것은 사실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예를 들어서 열량이 풍부한 음식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입맛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반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햄버거를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브로콜리를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름진 음식에서 담겨져 있는 열량의 확보라는 어떤 그런 생존 전략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책은 전제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수많은 양념들을 통해서 각국에서 각 지역마다 이런 특유의 어떤 요리법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런 양념들이 발달하는 것과 이 온도와의 관계를 이 책이 또 어떤 연구 결과를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적으로 추운 지방일수록 양념이 약하고요. 상대적으로 더운 지방일수록 양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병원균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병원균의 종류가 많고 상대적으로 병원균의 번식 가능성이나 어떤 전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일수록 양념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채소 요리보다는 고기 요리가 훨씬 더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자는 이 캐나다의 경영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민족적으로는 인종적으로는 시리아계 캐나다인이고요. 더군다나 시리아의 출신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유대인이라서 굉장히 어떤 소수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게드사드가 유대교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유대교에서는 이제 세계 모든 문화가 다 그런 것처럼 금기시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먹지 말라고 종교적으로 금해진 음식 중에 채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두 다 금해진 음식 중은 대부분 다 고기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운 지방에서 이 고대의 음식을 먹었을 때 채소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고요. 상한 고기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종교적인 금기로 전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이 저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먹을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뷔페에 가면 항상 과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뷔페에 갈 때 상대적으로 내는 돈이 많고 음식들이 많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 저자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양성 효과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역시 또 인용하고 있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제 M&M 캔디가 있지 않습니까? M&M 캔디가 있는데 그 M&M 캔디를 맛을 다양하게 하지 않고 그냥 색깔만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맛을 주는 그런 캔디인데 그리고 분포나 배치만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 그냥 똑같은 캔디를 색깔만 바꾸고 분포를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이 섭취하는 양의 77%가 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음식 초이스가 있을 때 인간은 과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다양한 음식이 있을 때 인간은 더 많이 먹으려고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음식을 기왕이면 똑같이 먹을 때 한 가지 음식만 나올 때랑 수많은 음식들이 같이 나올 때 후자를 훨씬 더 인간이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저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가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더 저한테 흥미롭게 느껴지는 건 두 번째 이유인데요. 한 가지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그 음식에 담겨 있을 확률이 있는 독소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몸에 해를 입을 확률이 증대된다라는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식을 한 가지를 먹었을 때 모든 음식에는 독이 다 있을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본다면. 그랬을 때 한 가지 음식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한 가지 음식에 담겨 있을 수도 있는 독소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중화를 시킨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독소를 덜 먹게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음식이 나올 때 인간이 과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독소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한 그런 영향도 있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음식과 섭취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제가 보았던 것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슬픈 감정에 사로잡힐 때보다 즐거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죠. 슬프면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영화 두 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죠. 하나는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스윗 알라바마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제 굉장히 슬픈 사랑 영화고 하나는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그런 사랑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편을 각각 보여주게 했을 때 음식을 먹게 했을 경우에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슬픈 감정에 도취되었을 때 인간은 상대적으로 몸에 건강한 음식보다는 향락적인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팝콘이라든지 캔디 같은 음식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인간은 즐거운 상태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나온다 할지라도 감자튀김보다는 스테이크를 더 먹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것을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어떤 음식에 대한 취향과 습성을 설명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넷플릭스, BTV 둘을 함께 보면 월 최대 2,500원 할인. BTV와 넷플릭스가 만나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과시하기 위해 산다라는 챕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먹기 위해 산다라는 그런 챕터에서는 이제 인간의 생존이라는 어떤 그 진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인에 관해 설명했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번식이라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소비하는 행동의 상당수는 성적인 욕구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책에서도 그런 비판들을 의식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넣고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은 인간이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할 때 예를 들면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런 물건을 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산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야, 나는 성적인 욕구랑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신발 사는 건데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인간에게 체화된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행동 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남자와 여자의 소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짝짓기에서 본인을 유리하게 상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소비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짝짓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을 스스로를 상품으로 내어놓는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설명들이 본능적으로는 불쾌한 느낌들이 들긴 하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본인을 상품으로서 내어놓을 때 여성의 전략과 남성의 전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일단 남성의 경우에는 청혼하는 과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결혼하자라고 청혼을 하게 될 때 전형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스토랑에 같은데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지를 꺼내서 상대에게 주고 청혼하는 방식이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동물은 번식 과정에서 수컷이 암컷한테 어필을 할 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사마귀처럼 심지어는 교미 과정에서 자기의 몸을 뜯어먹도록 허용해서 죽음과 생식을 바꾸는 경우까지 있다는 거죠. 이럴 정도로 음식을,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어찌됐건 레스토랑 같은 데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청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자연의 전체적인 어떤 거대한 시각으로 보면 아주 일반적인 흔히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이제 반지를 선물한다는 것인데요. 이 책의 경우에 북미 지역에서 청혼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바치면서 청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거의 모든 경우는 남자가 여자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면서 이제 청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 북미 지역의 경우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과연 얼마짜리를 선물할까 청혼할 때 평균적으로 연봉의 25%를 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돈일 텐데. 그럼 왜 굳이 구애를 하는데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선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말하면 여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는 것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청혼해서 상대적으로 선호할까라는 것인데 그것은 남성의 충실도의 미래의 충실도를 테스트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꽃 하나를 바치면서 청혼을 하게 되면 꽃값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남성의 입장에서는 꽃을 주고 청혼을 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배신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연봉의 4분의 1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선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신할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꽃을 주면서 청혼하는 사람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청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향후의 미래에서의 자기의 짝으로서의 성실성 혹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실도를 테스트를 할 때 비싼 반지를 선물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럴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청혼하는 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과소비를 할 땐 주로 어떤 것을 사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량 같은 거라는 거죠. 고급차, 슈퍼카 이런 것들을 사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그 역시 또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연구 사례를 보게 되면 남자가 포르쉐를 몰 때 예를 들어서 도심 한가운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동경의 시선으로 혹은 부러움의 시선으로 이렇게 볼 때 포르쉐를 몰 때뿐만 아니라 한적한 시골길을 달려서 혹은 산악길 같은 데를 달려서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포르쉐를 몰 때의 그 순간조차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훨씬 더 왕성하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르쉐를 모는 것 자체가 상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성적 신호를 주게 된다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는 동일한 남자를 차에 태워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게 합니다. 포르쉐 같은 차를 태우기도 하고요. 혹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책에서 말하는 차로 얘기한다면 어떤 포드의 특정한 어떤 굉장히 대중적인 차에 사람을 태워서 사진을 찍기도 하죠. 그것을 여성에게 평가하도록 하게 했을 때 포르쉐를 탄 상태에서의 동일한 사람을 이 포드의 평범한 차를 탔을 때의 동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이성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반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여성이 포르쉐를 몰 때와 어떤 여성이 평범한 포드차를 몰 때 남성에게 평가를 하게 한다면 남성은 포르쉐를 탄다고 해서 그 여성을 더 멋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여성은 진화론적으로 남성에 대해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그 미래 배필로서의 자격을 뭐로 생각하냐면 사회적인 지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의 상당 부분은 부랑 관련이 되어 있겠죠. 반면에 남성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그 여성의 외모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특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왜 슈퍼카에 몰두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거의 발견할 수 없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진화론적인 설명에 따르면 여성은 포르쉐를 몰고 다닌다고 해도 남성들에게 특별히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포르쉐가 아니라 그 여성의 신체에 이 관심의 주초점이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주장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이 진화심리학과 그리고 또 이 게드사드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것을 책을 흥미롭게 본 사람으로서 전달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어떤 옷을 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성은 과시적으로 옷을 살 때 기본적으로 비싼 옷을 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옷을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해야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진화적인 전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물론 비싼 옷을 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특정한 신체적인 매력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옷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남성이 여성의 어떤 매력을 평가할 때 비싼 옷을 입었을 때 특별히 매력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옷을 사고 명품 옷을 사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성 간의 경쟁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남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성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은 여성의 의상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들이 화장품에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화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도 마찬가지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피부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피부에서 이제 잡티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감추고 털 같은 것을 상대적으로 없애고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럽게 피부를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화장품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특징, 그러니까 잡티가 적거나 털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피부의 특성은 여성의 경우에 안드로겐이 훨씬 더 낮다는 뜻이고 에스트로겐은 상당히 높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리학적인 특성을 얘기를 한다면 왜 피부가 고운 여성과 피부가 좋은 쪽 여성에 대해서 남성의 어떤 선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성들이 왜 상대적으로 그런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 많이 구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행동적인 특성을 진화론적으로 게드사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넷플릭스 어디서 봄? BTV에서 봄! 더 편하게 보니까 BTV. 또 한 가지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챕터는 바로 광고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저자 자체가 이제 마케팅 쪽에 굉장히 권위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챕터의 제목은 광고에 혹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전달하게 되고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일 텐데,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그 광고를 본 사람이 그 광고를 기억하는 것이 광고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보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진화론적으로 유익한 정보일수록 잘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시 또 설명하고 있는 이런 실험 결과가 있는 것이죠.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30개 단어 정도를 줍니다. 줘가지고 이 단어들을 주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들이 각각이 과연 생존에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하게 하냐면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이상한 좁은 장소에다가 감금한 상태에서 이 30개의 단어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씩 물어서 그것을 수치화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룹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그런 새로운 집에 그 사람들을 데려가게 하고 역시 똑같은 그 30개의 단어를 주어서 이 각각의 단어가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단어인지를 평가하게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불시에 이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0개 단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죠. 그러면 상당히 큰 차이로 이 전자가 후자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은 결국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기억한다는 뜻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에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먹히는 세 가지 종류의 광고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 광고는 아기나 동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기의 귀여운 얼굴 혹은 아기로 생각할 수 있는 동물들의 어떤 귀여운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귀여워하면서 좋아하는 호감을 갖고 있는 이유는 진화적으로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특히 인간의 아기는 상당히 이제 건강한 상태로 혼자 자립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굉장히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기 입장에서는 귀여워야 자기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귀여움이 발현되도록 혹은 인간이 아기들을 보면서 귀여워하도록 그런 진화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혹은 아기의 귀여움이 또 다른 것에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동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광고를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좋아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성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보편적일 텐데, 아기랑 관련된 그런 광고가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런 성적인 매력이 있는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는 성선택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편적인 광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포를 자극하는 광고라는 것입니다. 공포를 자극하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힌다는 것이고요. 이 공포란 말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 대표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익 광고들이 이 전략을 차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담배의 위험성이라든지 일광욕을 지나치게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혹은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광고들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보편적인 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요소인 이유는 그것이 진화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광고랑 관련되어서 무척이나 저한테 깊은 인상을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고는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쓴다. 이거 너무 잘 팔린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사회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야 되는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햄버거를 판다든지 아니면 보편적인 어떤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모든 사람이 써야 될 것 같은 이렇게 팔아야 되는 제품들은 이 사회증명을 핵심적으로 광고 메시지로 투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사고 있는데 당신은 안 사겠어요?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희소성 소구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들이 이거 함부로 다 살 수 없을걸요? 근데 당신이 사시면 특별해집니다.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비싼 물건들이 그렇겠죠. 고급 물건들이 그럴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명품 광고 같은 것은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지 않겠죠.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어떤 사회증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특수한 어떤 힙스터라고 할까요? 어떤 특별함 같은 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희소성 소구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전자의 경우는 비교적 저렴하고도 보편적인 그런 물건, 후자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비싼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생존 본능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번식 욕구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재밌는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원된 영화가 아주 유명한 두 편의 영화입니다. 하나가 바로 샤이닝이라는 영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는 바로 비포 선라이즈입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뛰어난 영화일 텐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공포의 어떤 감정이 자극될 때 보편적인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자극될 경우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가 많아야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벌판에 뭐 사자가 달려들든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떤 자연재해를 겪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의 동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 자기가 같이 있다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일단 그 사이에서 어떤 협동을 통해서 그것을 타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존 본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반면에 이것이 짝짓기 전략에서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가 적거나 아니면 수가 많더라도 내가 유달리 달라야 상대적으로 짝짓기 상태에서 상대에게 내가 어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짝짓기를 하게 되는 그런 번식 욕구랑 관련해서는 내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샤이닝을 보고 나면 공포감이 증대가 될 것이고, 비포 선라이즈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그런 로맨틱한 감정이 자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지는 않은 겁니다만 이해한 바에 따라서 제가 한번 조금 더 나아가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 전략을 할 때 공포 영화에 광고를 붙일 때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광고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까르띠에를 광고하게 될 때는 멜로 영화에 붙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 혹은 그 마케팅 전략에 어떻게 보면 활용되어서 물건을 사게 되는 소비자의 입장, 이런 측면에서도 무척이나 재미있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또 중요한 챕터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사기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기 위해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물건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가치 외에 어떤 다른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하거나 구매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일 텐데,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의 90%가량이 여성이라는 건데,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그럼 충동 구매를 할 때 무엇을 충동 구매하는가라는 것일 텐데, 주로 미화 제품들을 충동 구매한다는 거죠. 미화 제품이라는 것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요. 여성들이 왜 미화 제품을 충동 구매하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일 텐데, 짝짓기 전략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 속에서 짝짓기 전략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여성이 미화 제품을 집중적으로 충동 구매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심리랑 관련이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인데요. 여성이 그렇게 미화 제품을 집중적으로 충동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당연히도 여성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특성에만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은 가중치를 두어서 집중하게 되는 남성의 선호가 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성 입장에서는 어떤 것인가?
남성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어떤 일들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자의 상당수는 대부분은 남자라는 것이고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금융산업에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남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게 진화론적인 어떤 동인들이 작용한 그런 결과다라고 이 책의 저자인 게드 사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종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한 종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성별이 좀 더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없이 많은 그런 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암컷일 경우가 더 많겠죠. 수컷일 경우보다. 근데 어떤 또 종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컷이 더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그런 종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 양자 어디에서건 상대적으로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성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종일수록 상대적으로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죠.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100%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아이겠죠. 근데 어떤 커플의 입장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의 배우자가 출산한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 남성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출산한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에 덜 참여하게 해야 되는 그런 동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서로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그러면서 관계를 갖는 어떤 종이 있다고 가정하게 될 경우에 어떤 자기랑 관계를 가진 그런 암컷이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가 자기일 확률은 굉장히 적겠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그런 교미를 하고 있는 그런 종이라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 그런 종에서는 수컷이 이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장은 일반적인 진화론에서의 주장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주장이죠. 그러면 남자들이 대체 왜 익스트림 스포츠를 더 많이 하고 도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금융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트레이딩을 많이 할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험을 감수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남성일수록 상대적으로 양육 참여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방인 그 남성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을 진화론적으로 선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때 나는 여성에게 잘 보여서 거기서 어떤 그런 매력도를 뽐내서 짝짓기에 성공한 전략을 수립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남성이 그런 특정한 위험한 행동들을 감수해서 그게 금융이든지 익스트림 스포츠든지 아니면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몰두하는 이유는 결국은 짝짓기 전략에서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경향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전략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게드 사드의 소비 본능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출판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책인 것 같은데 진화 심리학이라는 그런 견지에서 봐도 무척이나 흥미롭고 잘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책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거나 왜 그런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학문적인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잘 설명하는 무척이나 명쾌하고도 개성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들인다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아까도 제가 여러 편의 영화를 설명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샤이닝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공포영화 그리고 또 러브스토리라는 오래도록 사랑받아왔던 그런 멜로 영화 이 두 편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